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인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그 직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년 대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명품백 파우치 이 수수와 관련해서 전혀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많이 더 분노를 하셨을 텐데요. 이 명품백 그 파우치의 수수가 워낙 이 발언에 가려가지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에서 나왔던 더 심각한 발언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지금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황 인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북 정상 남북 관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긴장 그리고 그 부분들의 이 총선 이후에 더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어제 신년 대담을 보면서 더 많은 우려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굉장히 위력시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익숙한 얼굴이죠. 우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역시 또 낯익은 얼굴인데 우리 민들레의 김진호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두 분은 사실 아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이제 장관 하시면서 2005년도인가요? 예. 평양을 방문할 때, 그때가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5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였죠. 아주 네. 컸었습니다. 예, 그때 행사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김진호 에디터는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예. 남측 기자단 간사로. 기자단장 자격으로 갔죠. 단장 자격으로 예, 예. 방문하셨고. 그러니까 두 분은 아주 특별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에 함께 하셨던 예.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이제 모셨던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신년 대담에서 나왔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에 대해서 좀 두 분한테 좀 특별한 의견을 구하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물론 생방송이 아니고 사전에 이제 녹화된 거에 충분히 조율이 됐음에도 해서 진행된 대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충격과 논란을 줬거든요. 어떻게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예, 일부를 봤습니다만 사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는 자리가 사전에 제작을 해서 녹화를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손질을 해서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예. 전두환 때 했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언론과 국민 앞에 진솔한 모습을 보이고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데 아주 특이한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세기에나 보던 그런 그 퇴행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옮긴 게 국민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건데 언제부터 숨어버렸어요. 아주 오래됐죠. 예. 또 스태핑인지 예. 기자들한테 날이면 날마다 연일 연야 실수하고 예. 엉망으로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그 뒤에는 뭐 일체 국민 앞에 나설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데 그렇죠. 바이든 날리면 발언 그 이후에 이제 그 도어 스태핑 이른바 문 밖에서 한마디 하는 건데 그걸 뭐 영어로 쓰니까 좀 멋있어 보이나 봅니다. 근데 문 밖에서 한마디, 문간에서 한마디 하는 그런 식의 소통 아닌 소통도 중단된 지 1년이 넘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사실 그때 신년 대담에서도 도어 스태핑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본인은 이제 도어 스태핑을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기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걸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인데 그걸 좀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한 60일 정도 시행을 좀 했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직접 언론들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한번 그 만나는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검사 윤석열은 뭐 스타 검사였으니까요. 네. 나름대로 어울리는 옷이었던 것 같은데 지도자 대통령의 옷은 윤석열 검사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점점 더 이게 윤석열 본인은 뭐 이제는 과거 한 26년간 검사로서 자기가 이 사정이라고 하는 DNA가 자기 몸에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전히 윤석열 어제 신년 대담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예, 검사 그 윤석열의 모습에서 조금 더 벗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찍은 분들 또 놀라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대통령일 줄은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아마 대통령실에 앉혀놔도 윤 대통령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반 국민도 국민이지만 아마 그 국민의 그 힘이 지금 제일 가장 그 놀라고 그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명품백 수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그 사과하고는 좀 거리가 먼. 네. 네. 그 외려 지금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결국 김건희 씨가 이 사람을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생긴 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부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예. 한 분이 원맨쇼를 해도 보기 힘든데 두 분이 아주 현란하게 그 전혀 초유의 어떤 그 장면, 초유의 말들을 들어야 되고 초유의 장면을 봐야 되는 이게 참 소화가 쉽지 않은 그런 데모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 장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저녁에 봤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설쳤을 것 같은데 아침에 기사 다행이네요.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참 아유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진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50년 퇴행한 것 같아요. 50년 민주주의의 퇴행, 평화의 퇴행, 민생경제의 퇴행.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돌아가시기 한 달, 두 달 전에 6.15, 2009년이니까 6.15 9주년 마지막 그, 대중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기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이명박 정부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경제의 후퇴, 평화의 후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네, 그런 말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연설을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두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수준과는 또 비교가 안 돼요. 이명박 정권 수준과는 완전히 상식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등장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 뉴욕 타임스가 2월 1일인가요?
네. 일면 투어로. 어쨌든 세계 정론지에 선두에 있는 뉴욕 타임즈가 일면에다가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The First Lady and the Dior Pouch, Political Crisis, Grips South Korea, 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일이죠. 뭐 뉴욕 타임스뿐만이 아니라 뭐 월스트리트저널, NBC, BBC, 무슨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타임스, 중요하게 아사히 신문. 뭐 이거 한국의 영부인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경우는 처음인데 그게 국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이 모욕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모독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이 국가와 국민보다는 어제 신년대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가장 제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심기경호,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변보호, 그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검사 윤석열 이제 뭡니까 외압이 있었습니다라고 그 국회 청문회장에서 할 때 참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아, 아직 살아있는 검사가 있구나. 근데 그때 한 얘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앞뒤 거두절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봤어요. 아, 왜 이분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건전한 상식과 정의감으로 그런 인식과 의식이 형성됐을 텐데 제가 뉴탐사 시청자들한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앞뒤를 보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심이 아니에요. 질문이 정가윤 의원이 국민의힘 한나라당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이제 지목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요?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언론이 뭐가 본지 뉴욕타임스 얘기 나왔습니다만 뉴욕타임스 기자는 반드시 인터뷰나 이 워딩을 이 코테이션 인용할 때 그 사람의 본지가 무엇인지 그게 헷갈리면 반드시 확인해서 옮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은 경향심은 좀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사실은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그 본지거든요. 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야 이럴 정도인가 하는 것이 출발점을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렇죠. 그 오독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가족에 충실한 어떤 모습은 공인으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배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권 남용입니다. 거부권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뭐 아무 때나 거부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조건과 이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헌정사에서도 몇 번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지금 7, 8, 9번 지금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자신의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거를 특검법을 거부하는 그 권한을 썼단 말이에요. 대통령 권한이 조자룡 헌칼 쓰듯이 이렇게 쓰라는 거부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명품백 그 사건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그 우리 민심에 굉장히 불을 지르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대 악재인데 어제 대통령 신년 회담에서 국힘당으로서는 기대했던 그 이 사과 발언이 나오지 않고 외려 지금 더 국민의 힘을 더 정치적인 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파우치 발언 관련해 가지고 또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을 불러왔었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도 그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대로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아쉽다.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이제 국가와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은 이제 당보다도 김건희 씨가 당장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준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총선 전까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외신도 뉴욕타임스도 이 디올백이 여당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네. 그 심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거죠. 네. 대통령의 직권남용, 배우자를 위한 거부권 행사. 전 여기서 민주당이 비상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과 야권이 180석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180석이 300석을 기준으로 하면 3분의 2가 안 되지만 이 모수가 그러니까 출석이 300명 했을 때는 200명이 필요한데 네? 출석을 200명만 하면은 200명만 하면은 3분의 2면 얼마예요? 120명? 120명이면 된단 말이에요. 250명 하면은 그 3분의 2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비상하게 결단해서 특검법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천 이후에 공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명품백 사수하려고 김건희 여사 사수하려고 국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시점을 선택해서 특검법 관철하라고 나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지지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사실 정 장관님하고 우리 오늘 김전 에디터를 모셨던 것은 이제 명품백 파우치나 뭐 총선 얘기보다는 이제 이 한반도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고견을 듣고자 했던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정 장관님이 또 이번에 또 총선에 또 출마를 하셨고 또 가장 요즘 또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총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정 장관님에 대해서는 저희 뉴탐사 우리 이제 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가 그 김경 썼던 표현 아쉽다는 표현을 넘어가지고 뭔가 좀 해명은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제 탈당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복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끄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2014년에 이제 당을 떠나서 10년 만에 지금 돌아와 있는 셈인데요. 당시 2010년대 저는 이른바 담대한 진보라는 기치를 들고 또 반성문을 썼죠. 제가 대선에 떨어진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아마 최초죠. 공개 반성문을 통해서 땅에서 한 50cm쯤 떨어진 허공을 걸으면서 정치를 했다라는 반성과 함께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서 희망버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섰고 그러면서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중도 진보로 견인하는데 제가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보편 복지 이를 당 강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투쟁을 하고 전당도에서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과거에는 야당을 말할 때 뭐 뿌리가 이제 한민당입니다만 정통 보수 야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이. 정통 보수 야당이다. 근데 정통 야당 보수 시대가 김대중 시대를 거치면서 중도 개혁 정당으로 왔어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정치 국민회의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한 거예요. 진보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 개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 정동영이 제출한 당 강령 제정안, 강령을 새로 바꾸면서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가 들어가고 보편적 복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사실은 민주당의 역사는 중도 진보 정당으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그 당내에서의 이제 투쟁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었고 또 특정 계파의 패권이랄까요?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제가 2014년에 당을 떠나면서
시민사회 밖에 있던 예를 들면 뭐 김세균 교수나 손호철 교수나 맥진 스님이나 뭐 영화 감독 양기환 감독이나 등등 이런 분들하고 새로운 정당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강진구 TV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듯이 이제 그랬다가 실패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안철수 당을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안철수와 당을 하기 위해서 당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2014년에 이제 당을 떠났었고 2016년에 제가 고향 산골에 내려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찾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정치를 합시다. 손을 내밀었죠. 그리고 안철수 씨가 찾아와서 다당제를 한번 해봅시다. 제3당을. 그때 제가 문재인 대표와 함께 민주당으로 복귀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적 판단 착오고 과오입니다. 근데 정치인은 물고기고 유권자, 국민은 물입니다. 근데 당시 이 호남의 절대적인 분위기는 제3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꿰뚫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씨 손을 같이 잡고 국민의당에 함께 한 것은 제가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가장 부끄러운 대목이고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뭐 본인 이 안철수당 부분들 제가 먼저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꺼내셔가지고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그때 볼 때는 이제 탈당의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탈당은 아니고 2016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2014년에 탈당을 할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합리적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것은 이 서민과 중산층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중산층과 그 중상층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면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런. 세월호가 4월 달에 일어났는데 세월호 대처 과정이 대단히 미온적이었어요. 대단히 소극적이죠. 저는 맞아요. 현장에 결합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맞습니다. 함께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을 떠나게 된 이제 그 계기는 이제 세월호에 대한 그 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충돌한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민주당을 견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충정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이제 명동영 원장님이 걸어온 이제 인생의 역정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 2014년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됐는데 그 민주당을 조금 더 그 진보적인 정당으로 견인해 내려고 하는 이제 충정에서 탈당을 하셨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은 우리 정동영 장관님이 그 당시에 문재인 중심으로 민주당이 그 재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특정 계파의 패권이라는 것 부분 그 동의하지 못했죠. 그래서 떠난 것이고 이제 2016년에 2년 뒤에 문재인 대표가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다시 손을 다시 들어갔으면 이런 비난으로부터 좀 자유로웠겠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역사는 뭐 이렇게 계속 진보는 하지만 또 비슷하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2024년 지금 4월 총선 이제 60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각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그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탈당을 해서 또 새로 지금 이제 좀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우리 장관님한테 한번 좀 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어쨌든 또 이낙연 총리도 당 대표를 지내셨고 우리 장관님도 당 대표를 지내셨잖아요. 네. 당을 만들려면 그래도 정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뭘 지향하는. 근데 어쨌든 이제 대개 신당이 나오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 전야에 그런 수요가 있죠. 근데 그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선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당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철수 당이 그래도 그때 어쨌든 38석이라는 의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말하자면 쟁투의 정치, 늘 싸움판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이 제3 세력을 통해서 다당제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그 배경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지난 2년 동안 듣도 보다 못한 정권 하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야당을 통해서 이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16년 선거 당시에는 이제 이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한 거대 양당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패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그 시대 정신이 최소 합리성, 최소 정당성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당이 득표할 수가 있었던 거. 호남을 휩쓸은 거죠. 그때. 휩쓸었죠, 그런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한 이제 윤석열 정권,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지금 범야 또 이렇게 진보 민주 진보 대연합이 지금 200석 획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 그것은 이제 좀 오만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이지만 윤석열 정당을 100석 미만으로 찌그러뜨려라. 100석 미만으로 찌그러뜨려라. 그러니까 이준석 당이 커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당이 100석 미만으로 되면 언제든지 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손 안에 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 뉴탐사 시청하는 시청자분들한테는 글쎄 우리 장관님께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과거에 대해서 솔직한 이제 반성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최대 피해자가 또 정 장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감별 능력입니다. 감별 능력. 예. 근데 사람 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사람 보는 게 어려워요. 네. 근데 저도 이 감별 능력이 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치명적으로 잘못 본 게 안철수 씨 잘못 본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참 말해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재작년 대선 때 이제 직접은 소통이 안 되니까 김종인 박사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른바 통합정부론, 연합정치, 이재명, 안철수 연합을 성사시키려고 거의 8분응선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사됐더라면 아마 안철수 씨 개인의 처지도 지금과 달라 있을 것이고 한국 정치사에 확실하게 기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87년 체제 6공화국은 시효를 다 했거든요.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37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헌법 체계를 바꿔서 7공화국 체계로 넘어가. 그 핵심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을 국가원수라고 지금 헌법이 표현되어 있어요. 박정희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국가원수예요. 사실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데 국가원수라고 하는 독재자 박정희의 헌법을 그대로 수용한 거란 말이죠. 그때 제대로 못 걸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게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수장, 그다음에 의회 입법권, 사법권이 서로 이 조화와 견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대통령에 집중된 황제적 권한을 나누는 가르는 거 이런 것들로 사실 이 공화국 체제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지난번 선거 때 안철수 씨가 윤석열의 손을 잡지 않고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았더라면 0.7% 차의 그런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예. 자, 정장관님 이번에 총선에 임하면서 이제 넘어야 될 중요한 이제 허들이 있는데 이제 무슨 첫 번째 이제 아까 지금 본인이 왜 탈당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워낙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중진들 용태론 또 험지 출마론 얘기도 나오고 또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거든요. 뭐 정장관님하고 뭐 딱 꾀를 같이 뭐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런 중진들에 대한 용태론, 험지 출마론 또는 윤석열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강력한 민주당으로 태어나야겠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와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79석이었거든요.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YS 정권. 그리고 그 결과로 정권 창출하고 IMF 위기 극복으로 갔잖아요. 네. 지금 100석이 많았잖아요. 180석이면.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약체가 됐을까? 전투력이 전혀 없거든요.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정치력이고 하나는 정체성 불분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솔직히 이제 유능한 관료, 훌륭한 분도 많지만 예를 들면 관료는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야당치고는 관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현상 유지적인.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과 붙어서 싸우기에는 투사형 정치인이 거의 없는 거의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민주당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과정이에요. 그래야 다음 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면 미국은 초선이 10% 정도 됩니다. 초선이. 뭐 워싱턴 포함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지나치게 거기는 재선율이 높아요. 90%, 92%. 그러니까 하원이 430명 같으면 한 4, 50명 초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00명 국회의원에서 4년에 한 번씩 150명씩 할의를 하거든요. 150명씩.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당회장 때는 70%가 물갈이 됐어요. 152명이 열린우리당 과반수 의석을 이제 제가 그 선거 때 획득을 했는데 그때 108명이 초선이에요. 152명에 108명이면 70%가 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혁명 시기에는 가능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치력이 부족하고 야당으로서는 또 전투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와서 그래도 한 몇 년은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정치도 역시 그 경험과 경력과 그다음에 자신의 그 어떤 업적을 통해서 다져지고 이제 길러지는 건데 정치력이. 이제 그런 거와 하나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은 국민의힘과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해서 약자. 우리 사회 약자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보 정당은 너무 미약하고. 그럼 민주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화돼 버린 거죠.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 서민과 중산층을 얘기할지 몰라도 실제 그 행동, 정책, 입법 이런 걸로는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추미애 장관도 저희 이제 유탐선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제 민주당이 그 매운맛을 좀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하고 좀 뭐 맥을 좀 같이 하는 말씀 같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뭐 과반수는 분명히 넘어야 되죠.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력한 민주당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목표는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하고 차선은 최소한 강제로라도 이 국정의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어제같이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 그런 방송 대담 완전히 KBS를 지금 이 땡전 뉴스 하듯이 그렇죠. 땡윤 뉴스 하는 그런 방송으로 지금 틀어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KBS 지금 사장 간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방송사를 주무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전두환 시대에 완전히. 맞습니다.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말씀은 어쨌든 뭐 이번 그 민주당의 이제 그 공천 기준에 있어서 뭐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투쟁력입니다. 투쟁력. 민주당을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그 인사들, 책임 있는 중진들이 다시 이번에 총선에 지금 민주당의 그 민주당 간판으로 다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철회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더 뉴탐사 우리 애청자들은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당에서 잘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 관련된 얘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신년 대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 사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이제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 백스크린에 저게 우리 정동영 장관님이 김정은 김정일이구나. 자꾸 이제 김정은이 붙었어요. 국방위원장을 했죠. 저 때는 지금. 그때 국방위원장이고 지금 국무위원장이라고 하죠. 아들은. 네, 저게 이제 2005년도인데 그죠 시기가? 저 사진이 이제 어떻게 촬영될 엘리베이터 안인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마 내리는 장면을 사진 기자가 찍은가 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한번 좀. 격세지감이네요. 지금 신년 초에 서로 포사격을 하고 미국의 지금 이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6.25 이후에 지금 최대 전쟁 위기이다. 김정은은 전쟁을 할 전략적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그런 식의 분석까지 나오는 판인데 우리 국민들은 설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사령탑은 국군 통수권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지금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제도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를 김정일 위원장,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 부자를 다 만나서 대화를 해본 사람은 저밖에. 김정은도 만났습니다. 2018년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때 그때 이제 정당 대표로 가서 그 헤드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가서 술도 한 잔 따라주고 몇 마디 주고받고 하면서 느낌은 받았죠. 아버지와는 김정일 위원장과는 이제 5시간에 걸쳐서 토론, 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정상회담 문제를 토론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이제 식견과 생각은 제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깊이 있는 대화는 아니었지만 느낌은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청출어람이긴 합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권력적이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도 잘 틀어주고 또 아주 능수능란하게 또 이 환경, 국제 정세도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도 사람이고 김정은도 사람이고 윤석열도 사람이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또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가 지금 윤석열이 아니고 김대중이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함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럼 하나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북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조국 평화통일 3대 원칙들을 이제 폐기를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이제 철거를 하고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이제 3대 통일 원칙 있지 않습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인데 그것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3대 헌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다 지워버렸죠. 철거를 하고 두 개의 국가론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교전하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하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속에 가린 게 있습니다. 가린 거는 두 개의 국가론뿐만 아니라 두 개의 민족론을 내놓았거든요. 동족을 없애라. 동족, 화해, 통일 이런 거를 없애라. 그러니까 노래도 없어지고 그런 게 들어간
문서에도 모든 게 이제 사라지겠죠. 근데 그 민족을 가른다는 지점을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로버트 칼린과 그 시그프리드 해커 또 국내 그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 민족을 가른다는 이거는 좀 더 심각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유사시에 자기들이 핵무기로 남을 공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면은. 근데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인민군에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을 줬다. 이게 이제 로버트 칼린의 분석인데요. 당장 그 조총련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총련에서. 총련이야말로 민족 가지고 여태까지 버텨온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1월 15일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작년 말 그 당 중앙위 제9차 전체회의 결정서에서 두 국가론으로 가고 민족을 없앤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평양에 문의를 했대요. 총련에서. 총련의 유력한 분이 문의를 했는데 답이 안 온다. 이런 그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없앤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들어놨던 그 토대로 허무는 거죠. 새로운 어떤 변화를 띠한다고 보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김정은이 이 조국 평화 통일 3대 원칙이죠. 조국 통일 3대 헌장. 3대 헌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족이 아니고 지금 교전 중인 그 남은 적대 국가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북한은 사실 주장이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력이라든지 북한의 그 군사력이든지 이런 그 객관적인 팩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의 입장이 뭐다라고 하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그 김정은의 그 굉장히 호전적인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수사를 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걸 그냥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도 뭐 되는 건갑니까? 되는 건가요? 우리 김 국장께서 하신 참 무서운 분석인데요. 사실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고요. 좀 냉정하게 이 사태를 보는데 출발점은 어딜까 생각해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욕감에서 시작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북에서 지도자는 국가 존엄이거든요. 존엄. 존엄이 무너진 거거든요. 60시간 평양에서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면서 그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하노이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국가 존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치욕감, 그 부끄러움, 그리고 그 북한 인민들에 대한 이 자존심 상한 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쪽에 대한 그 미움, 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인가요? 그죠? 그해 8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아주 극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무너진 국가 존엄의 자존심에서 출발한 감정적 요인.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윈의 진화론의 자연선택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체는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는 그래서 이게 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살아남는데 유리한 형질이 이제 유전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원래부터 꽃이 있고 원래부터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진화에서 온 거다는 이제 진화론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뀌는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한데 북이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잡은 거죠.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은 세계
최대 패권국인 미국과 최대 군사대국이면서 핵대국이면서 외교대국이면서 그 대국이 유일하게 승인하지 않은 국가 그 집단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예. 그리고 유일한 적국. 이 미국의 승인을, 국가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였어요. 단극 체제에서. 예. 30년을 왔는데 이 단극 체제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속에서 그 환경,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자신들이 택한 생존 전략. 예. 이 이제 북중로 밀착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은 겨울이 왔을 때 겨울에 맞게 지금 옷도 입고 이제 잘 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반면에 남쪽은 겨울이 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꼴이에요. 여름인 줄 착각하고 아직도 여름인 줄 알고 지금 외투를 벗어 던지고 지금 러닝 셔츠 바람에 돌아다니는 꼴 예, 비슷한 거라. 네. 이러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얼어 죽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가 국가 이익인가? 예. 정말 국민을 돕는 일이고 뭐가 대한민국의 평화를 살리는 일인가? 저는 이번 총선에서 주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국민 주권주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4년에 한 번만 나온단 말이에요. 5년에 한 번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 하루 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휘둘르는 거예요. 근데 4월 10일 날은 윤석열 게 아니에요. 예. 국민 거예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 스트레스 해소해야죠. 네. 근데 스트레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가의 전망지추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에게 그 권한이 부여됐을 때 윤석열 정권을 아주 가혹하게 심판해야죠. 그러니까 네.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확실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심판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안보 평화 남북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총선과 한 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몸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현재 남북 굉장히 극도로 경색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어제 뭐 얘기하긴 했는데 뭐 좀 뻔한 대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가 북한하고의 이제 인도적인 그 협력은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대북 억제력들을 강화하겠다는 거. 그리고 대북 억제력 강화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 굉장히 섬찟했던 발언은 한미 동맹을 핵에 기반한 동맹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봐서 그 국가 안보라는 거는 안보 위협적인 요소를 줄이고 안정 요소를 좀 늘리는 게 그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한미 동맹이 핵에 근간한 핵 동맹이다. 예. 이 말씀은 일단 그 북한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와 중국에도 위협을 주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잠수함 SSBN이죠. 켄터카이함이 한국에 정박을 했고 미 공군의 핵 전략 폭격기가 기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지에. 이런 거를 바라보는 거는 북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어제 그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 한반도 그 전쟁 위기는 미국 때문이다. 러시아의 관점이죠. 러시아의 관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미국 때문이다. 김정은이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완전히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체고라 대사가 얘기하고 또 그 이전에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작년 12월 28일자 또 타스통신 인터뷰에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부분입니다. 봐라. 사우스코리아 대통령이 핵동맹을 운운하고 있다. 이게 명백한 증거다. 북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어떤 의도를 내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오히려 위협을 더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대결 가운데서 또는 긴장이 있는데 그 긴장을 확산하는 겁니다. 확산해서 러시아와 중국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면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남북 간 긴장 완화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 힘에 의지한 힘을 통한 평화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제 사실 기대를 모았던 게 남북 정상 그 회담 그 가능성 부분들인데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본인이 톱다운, 내가 보기엔 톱다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거꾸로 다운탑인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정상들 간에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정상회담이 만나기 전에 충분한 양측의 이 의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실무진들 간에 남북 간의 실무진들 간에 뭐 이렇게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사전에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직접 또 지켜보신 분이니까 우리 장관님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평생 살면서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북한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북한을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남북 문제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를 넘어서 지금 보면 꼭 이제 70년대 그 반공 군 교육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뭐냐면 시절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50년대, 60년대로 착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과 북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만 뭐 이렇게 있고 북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렇게 가면 북이 이렇게 가고 북이 이렇게 가면 남이 이렇게 가고 이제 뭐 tit for tat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핵과 관련해서도 핵 사용하려 하면은 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은 또 핵으로 전쟁 발발하면 핵으로 초토화해버리겠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폭탄. 또 남쪽에서 우리가 국방백서에 주적이다. 그러니까 북도 질세라. 헌법에다가 불변의 적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9.19 여기서 일부 효력 정지하니까 백지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군사훈련 하면 뭐 전략무기 발사하는 거고 여기서 자유민주 체제 통일이다. 그러니까 평화통일 삭제해라 하는 거고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보는 거지 북한을 하나 정태적으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어떠냐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사람. 사람은 똑같습니다. 감정의 동물이고 이성의 동물이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남과 북에서 제일 중요한 그 가치 중요한 그 정책 방향은 하나입니다. 적대감 줄이는 겁니다. 적대성. 왜 남과 북이 지금도 6.25가 지금 끝난 지가 70년인데 70년인데 아직도 이 두 개의 교전 상태 국가다 이렇게 이북에서 규정할 정도의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정치인이 저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독일 사람들은 이미 몇 년입니까? 벌써 34년 전에 통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한테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남북 관계에서 대통령은 선서하잖아요.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 통일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보위하거나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점점 디올백으로 국내 정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처럼 이 남북 관계를 전쟁의 위험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역시 총선에서 국민들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총선의 중요성들이 이제 남북 관계 첨언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이제 떨어져서 제대로 된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힘당의 참패로 끝나게 되면 뭔가 북한에서도 뭔가 이 대남 문제를 바라보는 뭐 시각이라고 할까,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저는 북은 이 총선과 관련 이미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다, 남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정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그러나 속으로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워싱턴에 평화 외교 사절단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총선 결과를 볼 거잖아요. 네. 압도적인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심판했네. 그러면 이 윤석열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이 아니구나. 그럼 뭐지? 가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이 핵동맹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한미동맹은 계속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지만 우리는 중국과 적이 될 수 없다. 러시아와 적이 될 수 없다. 하는 우리의 국익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는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돌릴 거다. 그리고 미국과 왜 대화하지 않느냐. 말로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할 뿐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거든요. 당신들 어쨌든 그 위협을 키우는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 노력을 러시아나 중국도 보거든요. 북한도 보거든요. 그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또 수권 가능성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기회에 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고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억제력을 맨날 말씀하시죠. 근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전쟁 경고가 경고를 위한 경고가 아니라 경고와 동시에 한미가 억제력의 최면에 걸려 있다. 그러나 억제력을 영어로 deterrence라고 하지 않습니까? Deterrence works until the moment it doesn't. 그러니까 먹히지 않을 때까지만 먹히는 게 억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배를 하나만 갖고 있을 때 그 위험함은 그게 전제가 무너졌을 때 위험함은 아주 파멸적인 어떤 위험 아닙니까? 한반도 전체.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은 한미 간의 어떤 철통 같은 강철 같은 동맹을 강조하는데 대북 태세에 있어서 한미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을 보면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로라도 빈말이라도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고 또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말이라도 던진다. 빈말이죠. 미국이 말하는 조건 없는 대화가 뭔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그게 뭔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던지는 것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처럼 그런 말조차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에서 좀 한미 간의 공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나가지 말고. 이게 오히려 미국이 아까 총선 끝나고 미국의 평화사절단을 보내준다는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평화사절단을 보낼지도 몰라요. 지금 자꾸 험악한 말들이 오가는데.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두 것도 개의 아니니까. 전쟁을 지금 두 개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데 한반도가 이대로 지금 현상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정권이 못 믿어올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무슨 핵동맹, 전쟁, 북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적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화, 안정, 번영, 공영 이런 얘기로 좀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날인데 새해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직선제로서는 노태우 정부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정부가 90년, 91년에 기본 합의서에서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서로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서로 전복 파괴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이 기본적인 평화 공존의 원리를 이미 30년 전에 주춧돌을 놨어요. 34년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번 총선 이후 총선에 당장에 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선이 어쨌든 이 윤석열 주도의 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네. 총선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워싱턴에다가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워싱턴 보내야 갔다 된다. 와서 그 외교 사절단이 베이징 가야죠. 그리고 평양을 두드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할 말이 있다. 네.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네. 그리고 이 정권이 영원한 것 아니다. 곧 끝난다. 네. 끝나면 대비하자. 네. 당신들은 지금 일민족, 일국가, 그리고 이 체제, 이제 그걸 폐기한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화해 협력 단계, 남북 국가 연합 단계, 그리고 이제 통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남북을 떠나서 어떤 영원한 가치, 불변하는 그런 가치란 말이죠. 그리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선대, 특히 김일성 주석의 말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그 헌장탑은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요효한 것이다 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적어도 윤석열 정권의 메시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메시지, 또 절대 다수의 평화를 바라고 공존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평양을 두드려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반도 이제 정세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지금 우리 4월 이제 총선과 아울러서 이번 이제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 또 미국 현재에 있는 선거의 전문가들 예측은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당선이 상당히 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신년 대담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라고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뭐 트럼프로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하고 윤석열 이오는 국가는 한미 동맹에는 큰 변화가 없을 테니까 뭐 그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아니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지 의회 중심제 국가인지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권력이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지않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원래 미국 법에는 전쟁을 선포할 때 의회가 하게 됐지만 대통령 멋대로 전쟁을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국방은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가고 의회가 같이 가는 거지. 우리는 뭐 행정부가 그냥 독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같이 가는 절차가 있을 뿐이지 의회가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바뀌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필요 없다. 이거는 좀 내각제 국가나 이런, 물론 내각제 국가는 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지만 그런 참모들이 이제 뭐 써준 답변일 텐데 그런 것 굉장히 같습니다. 궁색하죠. 예. 궁색한데 지금 바이든 정권이라고 그러지, 바이든 정부지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라고 그래서 공화당 정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재등장이 이제 유력한데요. 우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날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네. 시원하게. 미국 국민들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뭐 계속 돈만 쏟아붓는데 대통령 당선되면 그 다음 날로 끝내겠다고 하니까 정말 미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구나. 또 트럼프가 말하기를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북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4년 동안 한 전략적 무시, 전략적 무시잖아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했던 것에서 이제 다시 어쨌든 개입 정책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플랜 B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은 또 하나 카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카드예요. 하나는 한번 이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인데 또 하나 뭐가 발발할 수 있다는 이거는 미국 유권자들한테 굉장한 긴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 그동안 다 준비가 맞춰지고 할 거라고 했던 7차 핵실험을 지금 유예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미국 대선 직전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건 트럼프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바이든을 한 방 먹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7차 핵실험이 나는 유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카드와 함께 소련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100년 넘었는데요. 딱 푸틴이 2000년에 평양 한번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24년 만에 푸틴이 또 평양 방문을 지금 이번에 최선희 외상이 모스크바에 갔잖아요. 지금 북으로서는 꽃놀이 패입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 카드. 그 다음에 이 동북아에서의 다극 체제의 한 축을 이룰 북러 전략적 동맹. 사실상 동맹의 복원이거든요. 네. 이런 그 환경 변화, 생태계 변화에 지금 북은 나름으로 최적화된 전략과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인데, 자 보십시오. 통일부 장관 북한 타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북한 타도론자. 글쎄요.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 북한 선제 타격해야 되는 선제 타격론자잖아요. 또 귀 잡고 있는 NSC 차장이 있어요. 네. 그 앞에 있는 실장은 그냥 형식적인 적이고 실세는 지금 이제 귀를 잡고 있는 차장인데 김태효. 네. 이 사람은 북한 붕괴론자이면서 미중 충돌 필연론자입니다. 계속해서 맞습니다. 가정교사로서 윤 대통령을 세뇌한 거거든요. 근데 자 여름까지 망한다 아니면 겨울에 망한다 또 봄에 망한다고 북한 붕괴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망할 북한과 뭔 대화냐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은 아주 철두철미한 흑백론자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운동권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또 선이냐 악이냐 유죄냐 무죄냐 흑이냐 백이냐를 갖고 평생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총선 때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주권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최선은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강제로라도 정책 방향을 전환시킬 그런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사실은 국민들이 그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사실 듣고 싶었던 얘기들은 바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이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된 발언은 일단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그리고 말을 너무 쉽게 하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예를 들어서 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그 정상회담을 동의를 안 했죠. 그래서 선체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를 가지고 정상회담이라고 보시던데, 그건 중국 외교부 그때 당시 발표를 보니까 잠깐 접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봤다 그러는데 인사 나눈 정도죠. 거기다 또 통역하고 그러면은 몇 마디나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하고 별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러는데 그 대통령 본인께서 어느 연설에선가 가서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 강화했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협력을 이렇게 다졌다.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국가와는 우리가 관계를 넓히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정부처럼 북한만 바라보다가 중국에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 공산 전체 세력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 한 몫을 읽으면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대만 해협에
평화 안정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한반도 평화가 석자인데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손을 내미는 중국 애들이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손을. 그래서 어제 손이 공중에 떠 있죠. 허공에 떠 있죠. 그 신년대담을 이제 본 분들은 뭐 시진핑하고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무슨 정상회담을 했나? 뭐 이렇게 좀 어리둥절할 것도 같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3분 동안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 중국 공개적으로 예. 그 자국의 국가 안보 전략서에서 제1주적으로 명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그 일본은 시진핑과 기시다 총리가 1시간을 회담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게 외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등치고 배 만지고 어르고 달래고 이러면서 국익을 최대 극대화하는 거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를 그 구현하는 이게 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중국에 가서 중국 그 전문가들 만나면은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러는가? 자기들이 아무리 해석해도 이렇게 중국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하면서 또 불필요하게 중국을 계속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주술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그 가능성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중국이 이 일면 자제하고 있는 거 사드 때 이제 지나치게 우리를 보복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친중 감정이 사라지고 네. 혐중 중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확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공 외교에 실패한 거란 말이죠. 득실을 따져 보니까 실이 크다. 말하자면 순방치 아니니까 북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남과도 한미 동맹은 불가피하지만 이렇게 그 가운데쯤은 붙잡아 놓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중국의 국익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가장 예민하고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하면서 좀 자제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평화외교 사절단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윤 정권의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이 아니고 민주당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권을 회복하게 되면 다시 한중 친선 관계, 전략적 우호 협력 관계잖아요. 그렇죠. 협력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베이징에 가서도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평가를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이제 프로그램 이제 뭐 오늘 방송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어제 여러 가지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보다도 모든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모든 분야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는 게 드러났고 또 심지어 일부에서는 인지 부조화도 보였어요. 마지막 이 클로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나중에 역사에 남으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어린이를 사랑했었던 따뜻한 대통령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초석을 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를 사랑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태원 이 참사 유족들한테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일종 가까운 지금 이제 R&D 예산을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R&D 예산을 다 깎아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황 인식이 아니함을 넘어서 너무 인지 부조화 단계에 좀 이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4월 총선이 우리 국내 정치 일정이지만 그게 하나 중요한 계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가 더 이상 이렇게 미세먼지와 안개에 휩싸인 어떤 흐릿한 시야가 아니라 여의도발 희망이 좀 국민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의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설 연휴 첫날 우리 정동영 장관님 모시고 아주 오늘 뜻깊은 대담을 나눴는데요. 아마 윤석열 이 신년 대담을 이제 설 연휴 직전에 배치한 것은 이제 자신의 그 메시지가 이 설 연휴 밥상에 이제 그 화제가 되도록 그걸 뭐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화제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마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총선에 대한 또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이제 민심들도 고조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큰 의미가 우리가 너무 지금 명품 백다우치에만 지금 꽂혀 있는데 지금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로 자꾸 치닫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화해, 협력의 무드를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서 이번 총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두 분의 말씀 매우 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다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탐사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탐사 회원가입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유탐사의 회원이 되려면 정기를 선택해주세요. 정기는 매월 결정하신 금액을 납부합니다. 정기 납부하시기 원하는 금액을 선택하시고 성명, 휴대폰 번호,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넣어주세요. 회원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예금주의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입력 시 연도내 자리와 날짜 각 2자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예금주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출금일을 결정합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동의, 이용약관의 동의의 맨 앞에 작은 네모칸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으면 전자서명을 합니다. 가입하기를 누르면 정기회원 가입 끝.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현재는 정기회원 가입만 가능합니다.